뭐 제 견해는 사실 문성묵 장군님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일정을 잘못 조절한 것도 오늘 문성묵 장군님하고 회의가 두 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회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겹쳐서 제가 약간 먼저 일찍 떠야 되는 결례를 범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다 공감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희 이 앞자리에 있는 분들보다 이 자리에 청중으로 오신 분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뭐 좀 걱정을 더 많이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피가 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 군에서 국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국방부에서 장관 정책부장을 했었는데 그때 장관들을 모셨던 이상희 장관님께 한번 통화를 해서 이럴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 왜 이렇게 태어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야, 답은 결국 북한이 준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 2, 3년 후에 하면은 그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북한이 답을 주지 않으면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 또 한 번 북한에게 속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안보 이익은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뭐 이렇게 군에 평생을 헌신한 분들께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우리의 독자적 방위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지금 북한하고 전쟁하면 이깁니까? 이제 못 이겨요. 아무리 우리의 우수한 재래식 군사력과 우수한 전략과 평생 공부 열심히 하신 여러 고급 장교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무기체계의 차이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럼 그것을 상쇄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튼튼한 한미동맹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진실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한미동맹만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럼 북한이 결국 답을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누군가가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의 핵심 이익까지도 훼손하려 하는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목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대화를 진행하는 정부의 뜻 자체를 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평화구축 노력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논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까 할 때, 그럼 우리의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평화 대화는 좋지만 핵심 안보 이익은 지켜나간다. 그러한 접근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두 번째 발표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 길게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럼 내용으로 보면은요, 사실 대화 자체는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되고,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 두 번에 가서 관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이상희 장관님하고 김태형 장관님을 모시는 정책부 장관을 했었고,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외교부의 개방공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책기획관을 했었고, 근데 보면 대화에 있어서 약간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더군다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앞서 문 장군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다양한 활동들, 그 자체 걱정은 많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체를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백두산 등정이나 뭐 능라도 체육관 가서 연설한 것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활동 자체는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다만 또 외교라는 것은 결국 합의되는 것은 공식적인 말과 합의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로서 또 평가를 해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서가 평양 공동선언이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죠. 이 합의서는 단연코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첫 번째, 속도가 안 맞아요. 속도가.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있어서 북한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는 첨단 재래식 전력이죠. 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보면은 비핵화 부분은 진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적어요. 무슨 합의냐면은 북한이 동창리에 전문가입니다. 사찰단도 아니고 전문가를 갖다가 참관, 사찰이나 검증이 아닙니다. 옵저베이션입니다. 가서 보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미국이 상황 조치하고 영변 폐기하겠다. 근데 이 단어에서 사찰이나 검증이나 신고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셀프 비핵화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다 구체적인 행동이고 하필이면 다 우리가 비교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특히 감시 정찰 같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비핵화가 진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핵화 진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빠른 속도로 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 장군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신 거고요. 또한 큰 협상의 틀에서도 볼 때 이게 지금 북한이 전개하는 협상 전술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한국에게 이야기하고 합의한 거 다르고요. 미국하고 이야기하고 합의한 게 다르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야기하고 합의한 게 달라요. 어떡하냐? 한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미국은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합의했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날 방북했잖아요. 합의문 보세요. 모든 거는 다 실무회담으로 미뤄졌고 합의된 건 결국 어딥니까? 동창리 아닙니다. 풍계리입니다. 더 과거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번엔 뭐예요? 사찰이라는 이야기를 넣었어요. 아마 미국이 강도 높게 요구하니까 사찰이란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뭐예요? 사찰이 아니라 사찰단. 사찰단의 방문입니다. 비지트인데 뭘 하러? 사찰하러 방문한 게 아니라 컨펌하러, 무엇을 확인하러?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폐기됐는지를 확인하러 가서 그것만 보고 와라. 그 정도 합의예요. 한국과 미국한테 해준 합의 다르고 또 이번에 최선희가 모스크바 가서 북중로 이렇게 무슨 뭐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는 북한 측에 편을 들어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이해를 만들고 그 이해로 인해서 갈등을 빚게 하는 북한의 협상 전술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행정부조차도 이게 새로운 접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롭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정은 비슷해지는 것 같고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처음에 미국과 제네바 합의도 새로웠어요. 왜? 미국과 북한이 직접 양자가 만나서 핵협상을 했던 거죠. 새롭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합의가 이행이 지연되고 모호한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다 깨졌죠. 육자회담도요. 처음엔 새로웠어요. 왜? 처음으로 다자협력 체제가 만들어져서 비핵화 논의를 했어. 그런데 과정은 또 유사하죠. 합의가 지연되고 모호하게 되고 그러다가 깨졌어요. 이번도 새로워요. 탑다운 방식이라는 정부 말이 맞아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합의가 지연되고 모호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간에 협력을 해서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협조를 해서 첫 출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 이게 없으니까 아직도 북한이 뭐 처음에는 1년 내에 비핵화했다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 누가?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말 바꿔서 2021년 1월까지 하기로 했다. 누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거의 뭐 이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로드맵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 협상을 저는 성공하길 바라요. 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오면은 좋으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로드맵 부분에서 단순히 동창리, 풍계리 딱딱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쳐가지고 처음에 풍계리부터 시작해서 비밀 핵시설까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까지 어떻게 어떠한 조건으로 무엇을 상응조치로 해서 폐기할 것인가를 먼저 접근해라.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하신 거 아니죠?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지금 남아있는 게 주제 중에 하나 남은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약간 지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뭐냐, 11월 6일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으로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빅 파워 폴리틱스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문제는요. 일단 도발만 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작년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사랑에 빠졌느니 뭐 이런저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갖다가 좋게 만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요. 그럼 미국은 전략적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이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의 경쟁 문제는 북한 문제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세력 경쟁의 문제고 미국이 반드시 트럼프 행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정부가 왔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 그 문제를 다시 관여하게 되고 중국한테 오히려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간선거가 끝나도 북한 문제는 계속해서 관계가 좋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당분간 유지를 할 것 같고 중국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승리한다는 보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있고 또한 시진핑 체제의 1인 지배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결속력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저는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도 안 되면 일정 부분 타협을 하겠죠. 뭐 플라자 합의처럼 완전히 이기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로 중국과 타협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북한 문제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기는 싫어할 것이다. 그 점은 우리가 알고서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이익 훼손을 최소화하고 중단해야 된다. 따라서 비핵화가 정말로 지연된다면 우리가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부속 합의서의 이행 부분도 필요한 경우 확인해가면서 약간씩 지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문성묵 장군님과 궤를 같이 합니다.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정부 로드맵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현 정부 출범 단계에서는 동결입구론 비핵화 출구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타결론을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금년 한 3, 4월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뭐냐? 일종의 북한의 살라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전선언 이야기가 지나고 제재 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유럽 순방도 저는 메시지 관리를 잘못하셨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북한 상황 나쁘다. 북한 인권 상황 나쁘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대화 노력을 시작했고 그러한 것의 최종 상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주민 상황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앞부분을 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김정은의 대변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요. 외교관계에서는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외교적 레토릭, 수사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국제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말을 돌려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한 건데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것을 뭐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일종의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안보라는 게 뭡니까? 외교, 국방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있는 거를 떠나서 내부 문제도 단속을 해야죠. 우리의 경제, 결국 안보의 뒷받침은 경제니까 경제 부분도 다시 가다듬고 아까 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 통합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양극화가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협치의 기조로서 국민 여론을 통합하려는 야당 보고 그냥 뭐 판문점 선언 비준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쪽의 목소리 우려되는 이러한 목소리 그 속도 조절 같은 것은 반영을 해가면서
정책을 전개해야지 통합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워낙 중요한 문제고 이 시점에서 잘못되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진심 어린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